123페이지 문제를 펴놓으시고요. 요약집에 64페이지를 가보시면 아까 정보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풀면서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64페이지에는 양가로 3번의 정보 가치의 계산 문제인데, 정보 가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이용하면 미래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이용해서 확실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확실성 하에서의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고, 만약에 그 정보가 없다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불확실성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한 게 정보 가치입니다. 뭐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확실성화와 불확실성화라는 건 정보를 이용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확실해지는 거고, 불확실성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의 그 부동산들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그 차익을 구한 게 정보 가치예요. 그럼 일단 그렇게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문제 보셔서 123페이지 있는 문제 가보시면, 123페이지 문제를 가보시면 27번에서 다음은 어떤 지역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확실한 상황을 보장하는 우수한 정보에 뭘 구하래요? 정보 가치를 구하래요. 그럼 정보 가치 구하는 식 일단 요거 생각나셔야 되고, 이 식이 생각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보니까 만약 신도시로 개발되면 1년 후 이 땅은 얼마? 2억 2천. 개발 안 되면 1년 후 이 땅은 1억 1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근데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은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의 확률로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개발이 되면 1년 후 이 땅값은 얼마? 2억 2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0%의 확률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1년 후 이 땅의 가치는 1억 1천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뭐예요? 개발될 수도 있고 개발 안 될 수도 있는, 이게 불확실성 상황이에요. 그럼 이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가치가 두 개잖아요. 2억 2천, 1억 1천. 그럼 이 두 개를 뭐 해보셔야겠네? 평균 내야 돼요. 평균을 내는데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를 때는 무슨 평균 낸다? 가중평균. 그래서 발생 확률 60%니까 소수로 바꿔서 0.6 곱하기 1년 후 가치 2억 2천 더하기 발생 확률 40%니까 0.4 곱하기 1억 1천. 그러면 이게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구한 이 토지의 언제 가치다. 언제 가치? 1년 후 가치, 1년 후 가치. 왜? 이 금액들이 다 1년 후의 가치를 말하니까. 그럼 이 1년 후 가치를 언제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를 바꿔야죠. 그럼 1년 후에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려면 내가 알고 있는 돈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현재 현가계수 곱해주면 돼요. 현가계수. 근데 이 돈들이 1년 후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거니까 일시불로 본다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얼마? 1 플러스 R에 N승 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1년 후에 미래 가치를 가중평균에서 구한 거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나눠준 거예요?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걸 언제 가치로 바꾼 거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현가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아직 투자로는 공부 안 하신 분만 그런 거죠. 이미 다 배우셨던 것들입니다. 그 식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중평균에서 그 금액을 평균 낸 거고, 밑에 있는 거는 그거를 얘가 1년 후 가치,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바꾼 거고. 그럼 달라질 건 뭐밖에 없어요? 확률 달라지거나 금액 달라지거나 밖에 없죠. 그럼 N은 얼마고? 1년 후 거를 현재로 바꾸니까 1. 그래서 R, 할인율이 뭐로 주어진 거예요? 요구 수익률로. 그래서 요구 수익률 10%니까 0.1. 그러면 이 값들을 다 1.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곱해서 더해갖고 나누느니 1.1로 먼저 나누는 게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얼마 되니까 2. 얘랑 얘랑 약분되면 얼마 되니까 1. 그래서 먼저 약분하셔도 상관없죠. 그러면 2억에다가 0.6 하니까 1억 2천 더하기 0.4에다 1억 하니까 얼마? 4천.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해. 0.6에다가 2억 2천 곱하면 얼마 나와요?
금방 잘 모르겠죠? 그럼 이걸 얼마로 나누면 1.1로 어차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누기는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해서 얼마 만드는 거예요? 2 만든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안 되면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제일 속 편하다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걸 할 수 없어. 학교 다닐 때도 못한 건데 지금 와서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다는 분들은 계산 문제 안 하시면 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안 돼서 안 되는 거는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약분한 거 이렇게. 아니면 이거 먼저 계산하셔서 더해갖고 이거 계산하셔서 더해갖고 또 1.1로 나눠야 되니까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1억 6천. 그럼 요 1억 6천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개발된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이 토지 가치가 얼마로 보인다? 1억 6천짜리 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알았어요? 여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알아. 그러면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미래가 확실한 거죠. 어떻게? 무조건 신도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확률로 신도시가 되면 1년 후 이 땅값은 얼마? 똑같이 2억 2천 되는 거죠. 뭐. 근데 안 될 확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몇 프로? 0%. 왜? 정보를 알아서 미래가 확실해졌으니까. 그러면 신도시가 안 되면 1년 후 이 땅은 얼마 된다? 1억 1천. 그럼 이거랑 똑같은데 다음은 뭐만 다른 거예요? 발생 확률만 바뀐 거잖아요. 발생 확률만. 그럼 얘도 가중평균에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발생 확률 1 곱하기 2억 2천 더하기 발생 확률 0 곱하기 1억 1천. 그래서 이것도 언제 가치니까? 1년 후 가치니까 언제 가치를 바꿔야 돼? 현재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그냥 얼마를 나누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 똑같아요.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럼 얘는 0 나오고 얘를 얘로 약분하니까 얼마? 2억.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이 신도시가 된다라는 게 확실한 사람한테는 그 토지 가치가 얼마로 보이는 거예요? 2억. 근데 그 정보는 누구만 알아? 나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1억 6천짜리 땅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얼마의 땅을 사서 1억 6천에 사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이 땅값이 2억까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팔아서 얼마 벌어? 4천만 원 벌죠. 그럼 이 4천만 원 순전히 뭐 갖고 번?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얻은 이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정보가치. 답은 1번이고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안 되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안 해도 급한 게 많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 똑같이 구하는 거고요. 30번 한번 보시면 이게 나름 함정인데 1년 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A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개발과 관련된 뭘 구하세요? 정보가치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지금 얘처럼 문제 실제로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단, 이 지역은 무슨 시장이다? 완전경쟁 시장이다. 그럼 아까 할당적 효율성 할 때 첫 번째 결론이 뭐였어요? 완전경쟁 시장은 언제나 강성효율적 시장이고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보가 경쟁적으로 거래돼서 정보 비용도 얼마? 0. 그래서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도 얼마? 0. 그래서 완전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얼마로 같다? 0으로 같다 그랬죠. 그럼 정보 가치 얼마요? 0이죠, 뭘. 없다. 그러니까 30번은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말이 붙은 게 눈에 띄어서 완전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0으로 동일하다는 걸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건 실제로 구하라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장난친 문제는 없고 실제로 구하라는 게 2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의 효율성에서 공부하실 것들이고 효율적 시장이론 쪽에서 127페이지부터는 입지 및 공간구조론인데 우리 책은 특징이 농업입지론 제일 먼저 써놓고 주거입지론 써놓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농업입지론은 어디 가서 설명하니까 지대론 쪽에서 설명하니까 문제만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8페이지에 튀넨의 이론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튀넨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한 거라서 농업입지론에서.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튀넨 이론은 또 앞에 있어요. 그래갖고 130페이지에 있는 5번 하나 풀어봅니다. 130페이지 5번. 튀넨의 튀넨의 위치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 그럼 1번. 토지의 비옥도만을 강조한 사람이 리카르도였죠. 그래서 리카르도의 이론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위치 개념. 2번. 지대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시장으로 물건을 팔아가야 되는데 그 시장과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수송비. 3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서로 뭘 연구한 거예요? 자기 땅에 6개의 서로 다른 농업이 어떻게 입지하는가. 그래서 농업입지론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6개의 서로 다른 농업이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쟁을 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이용하는 지불 아래가 그 땅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6개의 서로 다른 농업 경영의 입지가 교차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농어입지론에서 시작한 건데 지대론으로 발전한 거죠. 4번 토지 자원 활동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입지 경쟁. 같은 토지를 쓰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그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래. 근데 그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래가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럼 얘는 집약적인 애예요? 조방적인 애예요? 집약적인 애예요. 그럼 집약적인 애는 토지를 어디서 쓴다? 지대가 비싼 도심 쪽 땅 쓴다 그랬죠. 도심 쪽 땅. 그래서 4번은 외곽 쪽에 입지한다가 아니라 도심. 5번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도심에서는 누가 가장 지대 지불능력이 높아요? 집약적인 애가. 그래서 집약적 농업이 입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외곽에서는 조방적인 애가 지대 지불능력이 제일 컸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쓴다? 조방적인 애가.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어떤 모양? 원점에 대해서 볼록. 이런 거 물어요. 그래서 5번은 그렇게 풀어보시고 6, 7번, 6번, 7번, 8번까지는 주거입지론인데 시험에 안 내요 이거. 그래서 안 풀어보셔도 되고 9번부터가 중요하다고 했던 상업입지론이죠 뭐. 그래서 9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크리스탈로의 이론은 재와의 도달거리나 최소요구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중심지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허프는 소매 인력을 계산해 갖고 여러 개의 중심지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디로 물건을 사러 가느냐라는 소비자의 행태를 연구한 거죠. 그럼 서로 연구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맞는 표현으로 보시고 2번 중심지라는 거의 개념.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다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이 중심지고 3번 재화의 도달거리란 재화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최대한의 거리이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최대한의 거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서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소비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까지의 거리. 4번 최소요구치라는 건 처음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 그 다음에 5번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최소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지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10번은 1번처럼 내면 진짜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예요. 이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낸 적도 없고 이렇게 내려면 미시적 분석이 뭐고 거시적 분석이 뭔지 관점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명 없이 밑도 끝 없이 이렇게 내면 이거는 당연히 이의제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크리스탈러가 사람들이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한다면 허프는 어디로 물건을 사러 가느냐는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한다는 거 맞죠. 근데 미시고시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긴 한데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 3번 봐요. 3번. 10번 문제는 3번 때문에 풀어보시라고 한 건데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중심지를 저차중심지와 고차중심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편의점과 같은 저차중심지에서 고차중심지인 백화점 같은 데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서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이걸 무슨 원리? 계층의 원리라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중차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중심지. 그럼 중차중심지는 기능이 그래도 좀 많은 애 아니에요. 그러면 기능이 많은 고차중심지는 기능이 많으니까 그 옆에 저차중심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 기능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차중심지가 포함하는 저차중심지는 그 분포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게 무슨 원리? 포소배 원리. 3번에 나와 있는 계층의 원리와 포소배 원리 개념 정도는 구별하세요. 그 답은 1번인데 이렇게까지 내는 건 진짜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거고 지문은 3번이 중요하고 계산 문제 주로 나앉죠. 계산 문제. 그래서 11번부터 나와 있는 계산 문제인데 12번은 풀어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뭘 구하라고만 했지 그거의 변화율까지 구해라 이런 것까지는 안 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1번 풀어봐요. 11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근거로 할 때, 그럼 레일리 이론이니까 일단은 뭐가 생각나셔야 돼?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로 소매인력 구한다는 거 생각나셔야 되고, 그걸 따로 써놓지 마시고 그냥 그 그림상에다 그려놔요. 그냥 그림상에다 써놔. 그래서 여기가 A 돼 있고 여기가 B 있고 그 사이에 뭐 C가 있다. 그러면 A의 소매인력 바로 구하면 되죠, 뭘. 그래서 A까지 거리가 얼마나 있고 10. 그럼 10의 제곱 분의 인구수가 10만이니까 그럼 공 두 개 그냥 지우면 되죠. 그래서 소매인력 얘는 1000 나온 거고, 그럼 얘는 거리가 얼마나 했으니까 20. 그래서 20의 제곱분의 40만. 그럼 이건 400이잖아. 20의 제곱이니까 400. 그럼 400으로 약분하면 얘도 1000 되죠. 그럼 소매인력의 크기가 똑같으면 그만 구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비율도 똑같고 이용객수도 똑같고 매출액도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계산해 놓고 1번 상거리 협력, 이게 소매인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 소매인력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그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2번, 3번에서 A와 B의 소매인력은 다 얼마? 1000. 좀 구해봤잖아요. 그러니까 4번 C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A로 물건을 사러 갈 확률은 얘도 50, 얘도 50.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다 맞았고 5번 레일리는 두 도시 간 수요 이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 내에 있는 여러 상점 간의 수요 이동에 관한 상권 분석으로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다. 레일리는 도시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중심지를 도시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와는 다르게 중심지 자체가 일단 도시 내에 있는 상점이고 그 상점이 3개 이상이어도 상관없고 마찰계수 이런 개념 사용한 사람은 레일리가 아니라 허프 얘기죠. 허프요. 그럼 그 뒤에 있는 하나의 도시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상점 간의 수요 이동을 설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허프 얘기예요. 허프. 그래서 얘는 허프와 레일리의 차이점까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로 뭐네요? 이런 거 귀찮게 안 내고 구하라고 돼요. 그냥 구하라고. 소매인력 구해라. 뭐 비율 구해라. 13번 가봅니다. 컨버스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른 정확한 상권의 경계 지점, 즉 분기점을 찾기 위해 간단하게 수식화했대요. 그럼 그 간단한 수식은 외우고 있어야죠. 간단한 수식이라니까. 그래서 다음 자료에 따라 그 분기점의 위치를 어디로부터 구해봐라? A로부터 그 거리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계산식은 생각나야죠. A로부터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A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려면 일단 A와 B 사이의 거리는 알아야죠. A, B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더해서 A로부터 구하고 있으니까 밑에 A, 위에 B. 그럼 이 식에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를 DAB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얼마래요? 20km. 그 다음에 1 더하기 밑에가 A의 인구수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A의 인구수가 얼마래요? 16만. B의 인구수는 9만. 이거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얘랑 만으로 약분되니까 그러면 16은 얼마의 제곱? 4의 제곱. 9는 3의 제곱. 그럼 이거 다시 쓰면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제곱근 계산하면. 그러면 밑에는 누구? 1에다가 4분의 3 더하니까 4분의 7. 위에 20은 1분의 20으로 다시 쓸 수 있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밑으로 가면 7. 멀리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위로 곱하면 80.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11.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사치로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번. 계산식만 아시면 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얘는. 15번.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 2개가 있대요.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는. 그럼 문제 잘못 나온 거잖아요, 이거. 문제에서 뭐와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시장 점유율과 이용객 수 구하랬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뭐만 나와 있어? 이용객 수만. 시장 점유율 몇 프로인가도 써줬어야죠. 이런 게 출제 오류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의 제기하세요. 그럼 정답 없음 처리돼. 이런 것들을. 문제 자체를 명백히 잘못낸 거라. 만약에 나는 이용객 수는 안 구하고 점유율을 구했는데 점유율은 보기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면 이런 게 땡 잡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용객 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 이용객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모형이니까? 허프 모형이니까 거리의 마찰계수 분의 매장 면적. 그럼 모형 크기가 주어져야 돼. 마찰계수. 그래서 문제 쉽게 풀으라고 얼마를 줬어요? 1.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
10만 명 살고 있는 도시 인구의 몇 프로만? 60%. 그럼 6만 명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그 6만 명 중에 A로 몇 명 가느냐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파악했으면 허프 문제니까 구하는 식 가지고 A의 소멸력부터 구해보면 되죠. 그럼 A의 소멸력 어떻게 구하면 돼요? 거리가 1, 마찰계 수 1, 그래서 1의 1승 분의 매장의 면적 5천. 그러면 소멸력 5천 나오죠. B의 소멸력 구하니까 거리 2, 마찰계 수 1, 면적 2만. 그럼 그냥 2로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1000, 아니 만. 그럼 A, B 소멸력 구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구한다? 비율 구하려면 비율. 그럼 구매 유인 비율 구할 때는 전체분의 각 소멸력. 그럼 전체 소멸력 2개 더하면 얼마? 15,000. 그 다음에 A는 5,000. 그럼 얘는 5,000으로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1. 그럼 이게 시장 점유율이죠. 뭐.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면 그만 구해도 되죠. 왜? 이 비율에다 뭘 곱해주면 10만 명 중에서 60%만 물건 사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계산해보면 6만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2만 명 가는 거죠. 그 답은 그래서 4번. 그래서 계산 문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근데 실제로 16번 같이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허프는 기본적으로 중심지가 3개 이상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3개로 내는 게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쉽게 낸 게 18번. 18번은 뭐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확률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18번을 응용해서 낸 게 이제 16번이니까 이게 16번 문제가 15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거의 똑같이 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일단 이게 허프라는 말은 별다른 말이 없지만 마찰계수 일단 주어져 있고 그리고 중심지가 3개 있잖아요. 그럼 일단 허프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단 X도시, Y도시, Z도시의 뭐부터 구해봐야 돼요? 소멸력부터. 그러면 X의 소멸력 구하려면 10의 마찰계수가 얼마니까? 2 제곱 분의 매장의 면적 3000. 그러면 소멸력 얼마 나온다? 30 나오겠죠. 30. 그 다음에 Y는 거리가 얼마? 5 마찰계수 2 분의 매장의 면적 250. 그럼 25로 약분되잖아요. 그럼 얘는 소멸력이 10. Z도 똑같죠? 거리 5 그 다음에 마찰계수 2니까 제곱 분의 매장의 면적 250. 그럼 얘는 소멸력 10. 그럼 각각의 소멸력 구했으니까 전체분의 구분하면 비율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X 같은 경우에는 전체 50분의 30. 그럼 얘는 몇 프로? 60%. 5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Y는 전체 50분의 10. 그럼 몇 프로? 20%. 그럼 Z는 전체 50분의 10. 그럼 얘는 비율이 20%. 그럼 그렇게 해서 비율까지 구해 놓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소비재 거주재 인구 10만 명 살고 있다며요. 그럼 그 10만 명을 각각의 비율에다 곱하면 물건 사러 갈 사람들의 비율까지 나오겠죠. 자, 거기까지. 그럼 1번에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 계속 같은 지문 나오고 있죠. 크리스탈라랑 비교해서. 2번 소비자 거주지의 주민들이 다목적 구매 여행.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 수준이 옛날엔 되게 유치찬란했다는 거예요. 가로치고 나와 있는 영어 단어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멀티니까 뭐? 다. 퍼포스니까 목적. 트립은 구매 여행. 왜? 10km나 가야 돼, 물건 사러. 그럼 여행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개 사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목적이니까. 그럼 이것저것 살 게 많으면 Y도시에 있는 상점이나 Z도시에 있는 상점은 뭐밖에 안 팔아요? 편의품밖에 안 팔잖아요. 근데 X도시에 있는 상점은 뭐도 판대? 선매품도 팔는데요. 그럼 이것저것 살 게 많으면 어디로 가야 돼? X로 가야지, X로. 그러니까 X로 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뭐는? 왜 주변에 있어요? Y랑 Z는 5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더 가까워 있는 상점을 무시하고 어디로 간다? 더 먼 X까지 간다.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게 많으니까 더 멀더라도 어디로 간 거예요? X로. 그걸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살 게 많으면 어디로 가야 돼? 멀리 있는데 가야지 뭘. 동네 마트 못 가고 이것저것 살 게 많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마트나 뭐 그런 데 가잖아요. 그 얘기 쓰는 거예요, 그냥. 3, 4번은 아까 구한 거대로 하는 거죠. 커프의 모형에 따를 때 X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 아까 얼마나 나왔어요? 60% 나왔죠. 60%. 그럼 3번이 틀렸네. 4번
허프의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 10만 명 중에서 80%만 조변도시를 이용한대요. 그러면 8만 명 중에서 X로 몇 명 가느냐 이거죠. 그럼 아까 몇 프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60%. 68, 48이니까 4만 8천 명이 글로 가는 거죠. 5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X도시가 고차 중심지죠. 그렇잖아요. 중심지의 크기도 훨씬 크고 기능도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X도시는 생산을 위한 최소 요구치가 다른 저차 중심지보다 훨씬 어떻겠어요? 커야겠죠. 그래서 이게 15회 때 나온 문제. 이런 문제만 한 10개 이상 나오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15회 때 전체 합격자가 1000명. 1000명 붙었어요. 15회 때. 지금은 몇 명 붙는데? 15,000명씩 붙는데. 그래서 15회 때 시험 한 번 더 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 풀다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15회 추가라는 거 있죠. 이런 시험 때문에 15회가 망해갖고 15회 추가를 한 번 더 본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그때는 난이도를 진짜 너무 잘못 맞췄고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 문제 풀어봐야 될 것들이었고요. 또 풀어봐야 될 게 점포의 종류 있었잖아요. 142페이지 가시면 22번하고 24번하고 25번 이 세 개가 점포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 22번은 입지 형태에 따른 점포의 종류 4가지 문제 낸 거고 25번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점포의 종류를 낸 거고 24번은 그걸 결합해서 낸 거고. 그러니까 24번을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분은 22번과 25번까지 풀어보세요. 24번. 다음은 점포의 종류와 입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문제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잘 안 풀리는 분들은 한 번 더 풀어보시라는 거죠. 1번 집심성 점포. 그럼 누구 떠올리셔야 돼? 백화점. 그래서 CBD 도심의 입지에 유리한 점포를 말하죠. 그럼 1번은 맞았고. 산재성 점포는 누구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편의점, 실제로 선생님에 나왔던 건 세탁소나 잡화점. 그래서 소매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입지하는 상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산이 입지에 유리한 점포를 말하죠.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은 작은 편이다. 그럼 새로운 말이 하나 나왔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그럼 탄력성 다 배웠으니까 지난주에. 탄력성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예요?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가. 그럼 얘는 누가 변해서? 교통비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교통비 탄력성이에요. 그럼 일단 교통비와 수요량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는데 거리가 멀어지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통비가 늘어난다. 그럼 그걸로 물건 사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교통비와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비가 늘어날 때 수요량이 확 줄어들면 탄력적인 거고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줄어들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편의점의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교통비가 변해도 수요량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누가? 편의점이. 그럼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길 건너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단골로 이용하던 편의점이요. 우리 집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서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여기를 썼어요. 왜?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가까운 길 건너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어. 그럼 왠지 여기 가려면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처음엔 여기로 몇 번 가보죠. 근데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일로 가, 안 가? 안 가고 일로 가버리지.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교통비의 변화로 인해서 이 편의점에 대한 이용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줄은 거죠, 확. 교통비 변하니까 수요량 변화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작다? 큽니다. 교통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것 때문에 수요량 변화가 커요. 그러면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애는 어떤 경우냐? 내가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앞에 살다가 집 이사 갔어요. 아산으로 이사 갔어. 그래도 다니던 습관이 있어서 어디까지 가셔?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가죠. 그럼 교통비가 늘어나도 그 상점에 대한 수요량에는 큰 변화가 없죠. 그런 게 누구요? 백화점. 그래서 백화점과 같은 집심성 점포는 교통비 탄력성이 어때요? 작어.
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더라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교통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 탄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기출지문. 3번 국부적 집중선 점포는 누굴 떠올리시라? 농기구점. 그래서 고객들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를 말했고, 선매품은 자 여기까지는 아까 1, 2, 3번은 입지 형태에 따른 비교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선매품은 뭐예요? 파는 상품에 따른 거. 그래서 얘는 여성 의류와 같이 여러 상점과 비교하는 쇼핑을 통해서 구입하는 상품. 그 다음 5번 집심성 점포. 백화점은 한 점포 안에 여러 개의 종류의 상점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동일업종이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나머지 점포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 동일업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틀린 건 2번만.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22번과 25번도 생각나시면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분들은 24번 틀리신 분들은 꼭 다시 풀어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상호입주론에 대한 얘기고, 27번하고 29번은 공호입주론에 대한 문제죠, 뭘. 그래서 27번 공호입지 선정에 있어서 시장지향 입지와 원료지향 입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 나오면 뭐만 기억하지 내셔라. 원료지향 입지 하나만 외우시랬어요. 원료지향 입지. 원료지향 입지. 그래서 1번 산출 제품의 중량이 투입되는 원료보다 큰 경우. 그러면 제품이 무겁다는 거예요? 원료가 무겁다는 거예요? 제품이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산업을 뭐라 불러요, 우리는? 이런 산업을 중량 증가산업이라 부릅니다. 중량 증가산업. 그럼 우리가 외운 건 중량 감소산업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시장으로 가야 돼. 제품이 무거우니까 팔러 가기 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에다 공장 지어야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2번 최종 생산물이 부패하기 쉽다. 그럼 썩기 전에 빨리 팔러 가려면 아예 생산을 시장에서 해야죠. 뭘. 그래서 시장지향 입지합니다. 3번 가공할수록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그럼 1번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중량 증가산업. 그럼 어디로 간다? 시장.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가 기업의 비용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 제품을 수송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품 수송비 아끼려면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편제원료 또는 국제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그럼 원료가 그 동네밖에 안 나오니까 공장은 어디다 줘야 되고 원료산지에다가. 보편원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니까 굳이 이동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아무데나 공장 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이왕이면 팔러 가기 편하게 어디에다가? 시장에다 짓는 거예요.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29번 공허입지론으로서 배부의 최소비용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세요. 이 사람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할 때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즉 최소 비용 지점이 기업에 뭐로 본다? 최적 입지점으로 보죠. 그럼 1번은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걸 개념 설명한 거니까 맞았고, 2번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노동비 절감 지점으로 입지를 바꿨더니 수송비의 증가액보다 노동비 절감액이 더 크다. 그럼 총 비용은 늘어나요? 줄어요? 잘 생각해봐요. 수송비가 증가한 금액보다 노동비 절감액이 더 크대요. 그럼 줄어든 게 더 크다는 거잖아. 그럼 총 비용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러니까 최적 입지는 어디로 간다? 노동비 절감 지점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야 비용이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2번은 그래서 맞은 거. 3번 보편원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는 원료니까 굳이 의성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송비가 안 드는데 국제원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원료가 나오니까 편제원료 같은 경우에는 수송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장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원료산지에다. 4번 등비용선이란 등비용선. 아까 개념 정리한 거.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공장이 조금이라도 입지를 바꾸면 뭐가 늘어요? 수송비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 늘어나는 추가적인 수송비를 동일한 지점끼리 연결한 곡선이 뭐다? 이게 등비용선입니다. 5번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감소했다. 그럼 이거는 산업을 뭐라 그래요? 원료가 무거운데 만들었더니 그 원료의 무게가 줄었대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중량 감소산업. 그럼 중량 감소산업은 원료지수 계산해보면 1보다 어떻게 됐어요? 커졌지. 서로 연결을 못하니까 답을 못 내시는 거예요, 지금.
중량 감수산업과 동의어되는 거 4개는 무조건 기억하시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중량 감수산업은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수용비가 더 크다. 그래서 원료지수 구해보면 1보다 크다. 거기다 1을 더해서 구하는 입지 중량도 2보다 크다. 그 4개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앞에서 중량 감수산업이라는 걸 찾아내고 중량 감수산업이니까 원료지수는 1보다 커야죠. 그러니까 공장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원료산지에다가. 그럼 다 맞는 표현인데 누구만 틀린 거예요? 1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못 외우시는 분은 그 밑에 해설 나와있죠. 27번에 외우세요 그냥. 이건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외울 게 줄어드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통째로 다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민법 과목하고 똑같아요. 민법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판례를 못 외워서요 그냥. 판례 결론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잖아요. 얘도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외우셔서요 그냥. 안 외우셔서. 민법은 이해할 게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 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취소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나? 취소의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취소의 개념은 어디에 있어? 취소라는 뭐다? 법률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개념 외우면 되고 취소의 개념을 묻진 않죠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뭘 물어? 다음 판례 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찾아라 이거 묻잖아요. 그럼 공부 어떻게 하시면 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의 판례를 다 외우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서 틀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법은 암기력이요. 그러니까 안 외우면 하루라도 안 외우면 다 까먹어. 개론은 개념 알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번 이해해 두면 안 잊어보고. 그 나중에 9월달쯤 돼서 바빠 죽겠어요. 민법 하기도 바빠 죽겠고 2차 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럼 개론은 안 하고 계셔도 돼. 그래도 이게 까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만 계속 꾸준히 보고 계셔도 그 개념들이 생각나니까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개론이 되게 고마운 과목이에요. 왜? 한 2달쯤 공부 안 하고 있어도 안 잊어버리니까. 근데 민법은 2차 공부한다고 해서 한 일주일만 공부 안 하면 다 까먹어. 그래서 민법은 매일 하셔야 되고 개론은 어쩌다 하루만 한 번 하셔도 돼. 근데 이런 식이면 다 외워야지 뭐. 민법하고 뭐가 달라 개론이. 그래서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이해하시라고 노력하라고 그러지. 이해하시라고. 이해하시라고. 근데 과목을 점점 암기 과목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32번 가셔서 하기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수학 문제도 암기 과목으로 만들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수학 안 풀리면은 그래서 미분이 뭔지 이해를 해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미분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푼다를 외웠지. 그래서 수능 말고 이제 학력고사 세대에서는 옛날에 그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률 통계 문제는 항상 뭐로 찍으랬어 선생님이?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중에 셋 중에 하나 찍으라고 그랬죠. 그렇게까지 가르쳤잖아. 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응? 그렇게 만들지 마.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나오면 0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자꾸 이해하세요. 이해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32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알론소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똑같다? 티넨과 똑같다 그랬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2번에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입찰지대 곡선은 그 튀넨이 그렸던 그 그래프를 알론소는 입찰지대 곡선이라 불렀어요. 그럼 그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뜻은 도심 쪽은 기울기가 어떻고 가파르고 외곽 쪽은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울기가 왜 다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튀넨은 이 기울기를 뭐로 설명했어요? 도심 쪽은 토지를 집약적인 애가 이용하고 외곽 쪽은 토지를 조방적인 애가 이용한다라는 집약도 갖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집약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토지 이용 배울 때. 집약도는 뭐다 개념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집약도라 불렀죠. 그러면 이거는 토지 이용량이고 이거는 생산요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결국 토지 분의 뭐예요? 비용의 비율이에요. 근데 알론소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걸 집약도랑 비슷하게는 하는데
이 기울기가 단순히 노동과 자본의 비용이 아니라 토지를 이용한 양에 대해서 이 생산 요소를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운송 비용으로 봤어요. 운송비.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 뭐예요? 둘 다 토지분의 비용이라는 건 똑같은데 티네는 이 비용을 어디서 찾은 거고 노동과 자본의 비용에서 찾은 거고 알론소는 그걸 수송비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대곡선의 기울기를 토지 사용량에 대한 뭐로 본 거다? 한계 운송비로 본 거예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기업의 한계 교통비에 대한 기업의 토지 사용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맞는 표현? A에 대한 B죠. A에 대한 B. 한계 교통비에 대한 토지 사용량의 비율. 그럼 이게 A에 대한 B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A분의 B로. 그럼 이거 바꿨으면 어떻게 돼? 한계 교통비 분의 토지 사용량. 그럼 맞지 틀려? 틀렸죠. 밑에가 토지 들어가야 되고 위에가 비용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두 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기출지문. 두 번은 안 나왔던 거. 그래서 봐주시고 4번 지문은 봐두세요. 4번. 집약도 설명할 때 집약도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집약도와 동의어. 자본의 대체성. 또 누구랑 동의어? 생산요소의 결합비율.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을 수도 있나? 안 했으면 어때? 그냥 기억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집약도와 자본의 대체성,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건, 즉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자본의 대체성이 높고 생산요소끼리의 결합비율도 어떻게 된 거다? 높아진 거다. 세 가지가 동의어. 그럼 4번 지문에서 도심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도심 토지가 뭐가 높다는 거예요? 집약도가 높다. 그럼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그만큼 어떻다는 거다?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 지문 한번 나왔던 거고, 4번 잘 봐두시고. 아까 튀넨의 얘기는 앞에서 풀어봤잖아요. 농업입지론이라서 앞에 빼놨다고 그래서. 35번 하나 봅니다. 35번. 다음은 지대 및 지가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은 독점지대설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한번 봐두세요. 한번 봐두시고. 2번. 실제로 2번 같은 지문이 진짜 어려운 지문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나 모르겠어요.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으며 이 문장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이라는 게 있을 때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고전학파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토지는 생산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자본은 생산 요소의 하나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는 생산 요소 비용이 아니라 뭐다? 잉여다라고 보는 사람이 고전학파죠. 그러면 생산요소 비용이 아닌 잉여로 보는 토지하고 생산요소의 하나로서 생산요소 비용에 해당하는 자본은 두 개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개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고전학파는 토지를 생산요소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도 틀릴 판인데 그걸 굳이 생산요소인 자본하고 생산요소가 아닌 토지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고전학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생산요소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토지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는 생산요소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뭐로 본다? 잉여.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 그러면 잉여인 토지하고 생산요소인 자본은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격히 구별되는 거지. 돈 내고 써야 되는 애하고 돈 안 내도 되는 애하고 두 개는 엄격히 구별되죠. 모르겠어. 그래서 엄격히 구별합니다. 두 개를. 그래서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는 뭐로 봐요? 잉여. 자본 이용에 대한 대가는 뭐로 봐요? 생산요소 비용. 이 두 개는 엄격히 어떻게 돼? 구별. 그래서 그 말이 틀렸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인 불로소득. 그럼 이건 맞았잖아요. 이에 반해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뭐다?
생산요소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생산요소 비용으로 파악한 거죠. 그게 두 개 차이라며. 점점 암기 과목화 돼가고 있습니다. 3번 헤이그는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인데 시험에는 나왔던 사람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마찰 이런 말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허프. 그래서 마찰 계수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나를 방해하는 걸 계수값, 지수로 표시한 게 마찰 계수고 그걸 돈으로 나타낸 게 마찰 비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교통수단이 적으면 마찰이 적죠. 그럼 비용이 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높아져? 지대가 높아지는 거고. 도심과의 거리가 멀면 그만큼 마찰이 커진 거죠. 그럼 마찰 비용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늘어난 만큼 지대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대를 뭐로 설명한 거? 마찰 비용이라는 거로 설명한 사람이 헤이그예요. 4번의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이 사람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뭐가 뭐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지대는 한 계지를 기준으로 보다 생산력이 있는 토지.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등지. 한 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땅. 우등지. 그 우등지 이용에 대한 대가를 뭐라 봤어요? 지대. 그럼 다 맞는 말이고. 5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봤죠? 여기까지 맞았고. 그래서 차익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 이게 어디예요? 한계지요. 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로는 설명할 수 있다? 마르크스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을 개인이 소유하면 지대 요구하니까.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겁나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네. 직관적으로 물어봐도 우리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팽팽 돌려서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집 쓰신 분의 특징이에요, 그게. 36번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게 우리 실제 기출문제 지문 형태예요. 우리 기출은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1번 리카르도는 지대 발생 원인 세 가지 들었죠? 토지마다 비옥도가 차이 난다. 비옥한 땅, 그걸 뭐라 그래요? 우등지. 그래서 그 우등지는 양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수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1번은 맞았죠? 2번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땅을 한계지라 불렀고 이 사람 논리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즉 생산요소 비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말 그래서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는 생산비용이 아니라고 그랬고 뒤에는 생산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뒤에는 경제적 지대라는 말과 생산비라는 말의 위치를 어떻게 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리카르도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로 봅니다. 잉여. 생산비용이 아니라 잉여로 봐요. 기출지문 24회 때 나왔던 거. 4번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 이 생산성은 비옥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비옥도. 그래서 어떤 토지의 비옥도와 한계지의 비옥도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게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수학의 차이의 지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등지와 열등지로 구별한다면 이 최열등지를 뭐라 부른다? 한계지. 별것도 아닌 얘기고. 5번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보기 때문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죠. 그 답은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3번. 기출지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문제집은 어차피 문제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기출문제 형태니까. 39번하고 41번 두 개만 풀고 집에 갈게요. 도시 내부 구조론. 39번 다음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도시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과 계승의 논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걸 틀리게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2번 거주지 분화 현상. 버제스는 거주지가 어떻게 분화된다고 그랬어요? 도심 쪽에 누가 산다? 저소득층. 외곽 쪽에 누가 산다? 고소득층. 그래서 이런 거주지의 분화 현상으로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버제스죠. 그럼 2번도 맞는 표현이고. 3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에 응용했어요. 어떤 면에서? 동심원으로 표현한 거. 그래서 천이지대, 전이지대라는 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CBD와
CBD와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게 천이지대 아니에요. 그럼 도심 쪽으로는 누가 있는 거고 CBD에 들어가는 경공업지대 같은 게 있는 거고 바깥쪽엔 누가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 근데 그 제일 바깥에 누가 살았으니까 가장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천이지대에 제일 가까운데 저소득층. 그래서 말이 좋아 서민이지 사실은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은 앞에 지문하고 뒤에 지문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4번 천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까이 위치한다. 그럼 동심원 순서 물은 거잖아요 이건. 제일 바깥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천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안쪽에 있죠. 그럼 이게 한 지문이고 시험에 나왔던 건 그 다음 지문.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도심 가까운데 누가 살더라? 저소득층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4번도 지문이 지금 2개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질문이 시험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이것도 기출지문.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어디 산다?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데. 왜? 일하러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 살더라? 저소득층이 살더라 라고 한 사람이 누구다? 버제스. 그러니까 버제스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 도시 근처에 누가 살더라? 저소득층 살더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41번은 세 가지 이론을 다 묶어서 낸 건데 1, 2, 3번은 방금 전에 풀어본 39번과 지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1, 2, 3번은 됐고 4번 보시면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도로만 근처,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입지합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려고 했던 거고. 5번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이 생기는 이유를 4가지로 들었죠? 그래서 유사한 동종활동끼리는 서로 뭐 하려고? 집적. 그 다음에 성질이 다른 이질활동끼리는 분산. 근데 이 분산한다는 걸 그냥 내면 다 맞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입지적 비양립성. 그럼 입지적이라는 건 뭐예요? 위치를 선정할 때 비양립, 붙어 있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서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산, 떨어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해보셔서 알겠지만 외워야 돼요, 이건.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그래서 빨리 정리해 놓으시고 어차피 시간 급한 것들은 수요공급 이론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시면 그게 더 급하죠, 뭘.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에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차피 9월달, 10월달에 문제 풀면서 징그럽게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빨리 간단하게 해놓고 남는 시간 족족 누구 보시라. 수요공급 이론 보시고 투자론 공부하세요.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